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52회. 오늘은 독일의 강한 중소기업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중심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독일은 그 이듬해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미국, 중국, 한반도, 특히 최근에는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평을 넓혀서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소 먼 곳으로 지금 보이지만 유럽은 세계 전체의 위상에서 결코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타 강대국에 비해서 못지않는 실력과 강함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큰 사건 외에는 아는 바가 없죠. 그러나 독일은 나라의 규모 면에서나 인구의 크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큰 나라를 모델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데 독일과 같이 우리하고 여러 면에서 흡사하면서도 또 내용 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배운다는 취지 아래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이름날 정도로 강한데 그 독일의 강한 중소기업의 그 강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김강식 교수님은 한독경상학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독일과 한국의 이 경영학,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교류에 직접 역할을 하셨고요. 또 조병선 교수님은 숭실대학교 교수를 재직하시면서 독일에서의 이 법학을 전공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독일 관련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독일의 중소기업, 흔히들 그냥 중소기업 그래가지고 독일어로는 클라인비스 미틀러르 베트리베 KMB라고들 하죠. 그러기도 하고 또 강한 기업군이라고 해서 미텔슈탄트라고도 하는데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조병선 교수님 먼저. 네, 이 독일의 중소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 생산성이 대기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독일의 중소기업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가 매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늘 세계에서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이 김강식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 경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습니까? 독일 경제의
중소기업은 아주 견실하게 발전하고 있고 아주 안정된 고용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아주 강한 튼튼한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기업 전체의 99.6%, 그리고 고용의 약 70%, 독일 전체 수출의 약 42%, 더더구나 그 독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의 83% 인력을 중소기업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독일 중소기업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 히든 챔피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왔는데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글로벌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 중견 기업들이 독일 중소기업에서 나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조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중소기업 군 자체가 굉장히 두텁고요. 우리나라와는 또 달리 중견기업군들이 대단히 두텁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일찍부터 국제화를 추진했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활동과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숙련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 보면 또 하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키워내는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와 마이스터 제도, 그리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도 독일 중소기업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독일 중소기업이 갖는 그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독일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까 김강식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업 자체가 또 이 인력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김강식 교수님은 지도 교수님이 바로 이 중소기업의 발전과 특성에 대해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독일에서 그 공부하실 때 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대해서 많은 그 조사를 하셨죠? 네, 히든 챔피언의 특성을 든다면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개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전문화와 세계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화, 다시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 아주 좁은 분야에 아주 깊게 들어가서 한우물만 계속 파서 그 분야에서는 세계 1인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그 경영 활동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시장을 세계로 확대를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좁고 깊게 한울만 파고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특정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70%, 80%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독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만을 더 잘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유의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산업계나 기업계에도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특별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는 것만 잘 하는 것이 맞지, 이거 저거 벌리고 하면은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추가드리면은 네. 그 히든 챔피언들의 어떤 사업 영역은
기본적으로 이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별로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 다른 기업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사업 분야, 이 분야에 들어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우물 막 깊게 파니까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초기에 여기서 별로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야고요. 근데 이 분야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서 독보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고 그 대신에 아주 좁은 분야지만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함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이 되니까는 충분히 여기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수익성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김광식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이 히든 챔피언, 특히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어떤 분야를 정하면 다른 기업들이 저 기업은 저 분야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가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다들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 분야를 한 기업이 줄기차게 추구해서 거기서 축적한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을 이룸으로써 그 기업이 결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예, 니치 그렇죠. 마켓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예, 얘기하면은 별로 남들이 볼 때 먹을 게 없는 시장입니다. 예, 별로 예, 돈도 예. 안 되고 별로 시장 영역도 넓지 않고 하는 그런 분야인데 독일의 중소기업은 주로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문화하고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세계 네. 최고가 되면은 시장은 자연적으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독일의 중소기업은 니체 마켓, 이 틈새 시장을 노려서 했다. 거기서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거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니까 다른 기업들은 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이 국가가 경쟁을 제한하는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 단계에서는 별로 이윤 동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독특하게 추구함으로써 얻어낸 이 세계적인 지위, 이것이 독일 중소기업이 발전하게 된 원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병선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히든 챔피언 중에서 캐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압력 세척기, 고압 압력 세척기 분야의 히든 챔피언이에요. 여기를 보면 창업하고 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다른 분야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그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 이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관련되는 산업 분야에 다양화해 가면서 세계 시장을 개척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히든 챔피언들의 경영 행태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R&D나 혁신을 하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 분야에서는 남들이 넘보기 어려울 정도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게 되죠. 네. 아까 김광식 교수님과 지금 조병선 교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강해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정하고 경쟁을 제한하고 그리고 중소기업만을 따로 지원하는 이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 자체가 한 우물을 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중소기업 사이에 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식 교수님? 특징은 수평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을 네. 관계가 아니고 네. 서로 간에 꼭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대기업의 최종 제품의 품질은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 나왔던 그 벤처 자동차의
품질은 어떻게 본다면은 보쉬가 결정하는 거고요. 네. 또 보쉬 제품의 결정은 보쉬의 협력회사가 결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어떤 고유의 어떤 기술력, 다른 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협력적인 관계, 상생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대기업도 최종 제품의 어떤 품질이 보장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에 바탕한 장기적인 그러한 그 거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아주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익이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R&D라든지 어떤 기술 개발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 네네. 그 R&D와 기술 개발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모델에 있어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독일의 중소기업들 중에는 100년, 200년 동안 그야말로 한우물만 파는 어떤 그 가족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병선 원장님 한국 가족기업 연구원장이신데 이 사실은 이 독일 사례를 보시면서 네. 이 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이고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려 업력이 200년 이상인 기업의 수도 1,500개 정도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00년 이상 된 기업이 7, 8개에 불과한 우리나라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이제 이처럼 장수기업이 많은 배경이 뭔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산업화의 역사가 길다는 면도 있지만 일찍부터 독일에는 중상주의를 중시해온 전통이 있고요. 기술을 중시하고 또 고유의 장인 정신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가업을 잇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가 있고 또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법제도 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독일의 그 중소기업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이 내려갈 수 있는 데는 어떤 그 사회적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들어서 특히 기업을 포기하겠다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중소기업에서 그 아버지 세대가 이루어놓은 기술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유학까지 한 이 젊은이가 나는 저 기업에서 경영하는 거 싫다. 그 아버지가 하는 거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꼭 범죄인 취급받고 노동조합에 시달리고 그런 거보다는 기업 팔아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임대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경영 의욕이라 그럴까요? 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어떤 새로운 도전 의식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면에서 이 가업이 승계되고 계속해서 그 도전 정신이 전승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그 베를린에 한 2달 정도 연구차 체류했었습니다. 그때 베를린 시내 광고판을 봤는데 도이칠란드 ist 미텔슈탄트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은 미텔슈탄트다, 중소기업이다. 그 정도로 독일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독일의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어떤 기업의 활동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하고 이를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뭐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은 다들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하기 좋은 이러한 그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좀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기업 활동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또 이 기업을 그 승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도 꼭 필요하고 이렇게 될 때 결국 경제라든지 고용 이런 측면에도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 독일이 장수기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이나 문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업 승계를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네. 특히 가업 상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속세 제도 네. 네. 이것들은 대단히 네.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또는 가족기업들이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수기업이 많아지려면은 가족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독일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재단이라고 하죠. 재단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회사법이나 상속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장수기업들이 탄생하는 토대가 든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1986년에 KDI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아주 그 독보적인 존재이고 크지는 않지만 오로지 한 우물만 파던 그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서 저는 이 독일의 중소기업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우물만 파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계속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기계산업 나아가서 여타 그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산업들이 참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국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역할은 적어도 야경 국가 역할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국가가 산업에 개입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그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도 있지만은 어떤 자유주의자 국가의 역할을 아주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들도 국가가 치안만은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 야경 국가에 대해서는 공통의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그 국가의 치안 질서, 법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일의 그 중소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대기업도 넘나볼 수 없는 그러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업 자체만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교육제도 그거를 두알레스 아우스빌딩시스템 이중적 교육 체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이거가 사실은 이 독일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근간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식 교수님. 네, 그 독일의 직업 교육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우수한 교육 시스템 또 가장 우수한 그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아주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실무 중심의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그 중학교 정도 졸업하고 약 한 그 졸업생의 한 3분의 2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고 직업 교육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독일의 그 직업 교육은 그 이원화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두알레 베루프스 아우스빌딩 이원화 예, 교육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두 곳에서 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기업과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주된 교육은 기업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교육의 약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직업 능력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로 치면 실업계 고등학교 여기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라든지 또 교육의 그 평가, 검증 이러한 것들도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 이러한 직업 교육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수하게 되면은 대략 한 18세 정도 되면은 아주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직업인이 되고 이들이 이제 오늘날 독일의 중소기업, 독일 경제 발전의 성장의 아주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과 또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이러한 환경 아래에서 직업 교육이 갖는 특수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학문의 길로 가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나드는 이런 그 시스템 아래에서 과연 독일과 같은 그 중소기업이 갖는 말씀하신 대로 네.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가업을 전승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서로 책임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저는 볼 때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가지고 농업 분야가 주요 가치들을 다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 시대였다면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오늘은 기업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농자 천하지 대본과 비슷한 말로 기업인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러 가지 밸류를 창출하는 주역이다 생각을 하고 이들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관심을 갖고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정책이 달라지면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우에 옛날에는 5%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95%는 이제 직업 학교를 가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독일에도 사회적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뭐 독일은 정치 민주주의는 이미 독일 연방공화국 탄생과 더불어 확보가 되었지만 사회적 민주화 바람에 의해 가지고 왜 특정한 사람만 대학을 가느냐 해서 이제 대학 진학률이 점점 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 대학 진학률은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넘나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볼 때 결국은 30%의 나머지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아서 그 직업 교육이 기술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확실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교육을 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이 직업 기술 인력을 우리가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려면 전체 교육제도와 더불어서 김광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먼저 독일 얘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예, 하겠습니다. 그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한 35%에서 한 40%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3분의 1 조금 넘는 숫자가 그 당해년도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요. 근데 지금 그 독일의 대학 교육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알레 아우스빌딩 그 이원화 직업 교육이 이제는 대학 교육까지 확장이 됐어요. 최근에는 대학에도 듀얼 스터디, 두알스 스투디움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교육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원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예를 들어 한 학기에 3개월은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3개월은 산업체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실제로 기업에서 산업체에서 산업체 수요에 따라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학 교육이 바로 어떤 직업 능력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도 이제는 시대에 맞는 교육, 또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으로 독일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런 듀얼 스터디가 지금 대학에 굉장히 많은 그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 대학의 그 듀얼 스터디도 대부분이 산업계 주도형, 대학 주도형이 아니라 산업계 주도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금 토양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뭐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과연 10년 전, 20년 전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그 기능, 자격, 지식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부합한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교육을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에서 실제로 어떤 그 산업이 주도하고 사회가 주도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 흐름이 주도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부라든지 대학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가업 승계를 할 때 그 가게마다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그거는 그야말로 자기네 그 부자지간에만 이제 그러죠.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부녀지간도 간혹 있지만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 가족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저희 이제 가족 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암묵지라고 그래요. 아, 암묵지라고 암묵지. 예, 얘기를 해서 어찌 보면은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매뉴얼화 예, 되어 예, 있지 않지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대대로 전수됨으로써 음식점 같은 맛을 유지를 하고 제품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의 전수뿐만 아니라 창업자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가치나 철학, 경영 이념 그리고 소위 청지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너 패밀리로서의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후계자가 되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가족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격을 갖춘 후계자가 육성되지 않으면 오너십은 패밀리가 갖고 있지만 과감하게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한 가게가 빨리 많이 형성이 되어서 가업을 승계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독일이 갖춘 그런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 풍토를 갖추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독일의 이 튼튼한 경제, 강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독일은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 당사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직접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주체, 받는 주체들이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이해관계 사정을 고려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았던 거죠. 한국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정부의 정책이 결국 중소기업에게 44% 독일보다 더 높은 그 임금비 부담을 야기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왔다. 이러한 것은 꼭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우리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개월 이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참고로 6개월입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정부가 정한 어떤 법 제도가 독일보다 훨씬 더 경직적이고 독일보다 훨씬 더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우리 중소기업은 큰 짐을 지고 독일 기업에 비해서 큰 혹을 지고 국제 경제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고 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개선에 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금융 세제의 편익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이 비용 구조에 있어서 정부가 과도하게 중소기업의 압박을 느낄 만한 수준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경제를 주름짓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서 흔히들 중소기업이 잘못되는 것은 대기업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독일에서의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와 한국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를 같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보면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요구도 많고요. 대기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뭐 기업 생태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생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키워가는 그런 문화도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또한 어렵기는 하지만 혁신 활동이나 적극적인 R&D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시간의 문제이지만은 대중소기업들이 독일처럼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특별히 중소기업이 그렇게 하려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쓸만한 네. 사람이 안 온다. 네.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많아서 그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 만들고 뭐 성장하고 하려면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나 이런 쪽에 있는 자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중소기업도 경쟁력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도 지금 살펴봤습니다만은 독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먼저 생기고 중소기업이 다음에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된 경우입니까? 독일은 원래 처음부터 미텔슈탄트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또 산업혁명 예. 이후에
독일은 지방 분권화된 나라고요.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산업이 발달했고 또 농업 지역에서 농촌 지역에서 이제 수공업, 가내공업 형태로 산업이 시작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텔슈탄트가 커져서 대기업이 됐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 영역은 확장되지가 않고 그 대신 시장은 넓어졌고 품질은 고도화, 다각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경우는 특히 이제 1960년 이후에 그 제3공화국 이후에 정부 주도형으로 우리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육성을 했고 이에 대한 어떤 그 대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다 보니까 결국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스스로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대기업의 경우에도 결국은 대기업이 그 필요로 하는 어떤 부품이나 소재, 이런 원료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이 조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은 우수한 부품이나 원재료가 오지 않으면 대기업의 제품도 최종적으로 좋은 제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이 기술도 개발하고 같이 품질도 개발하고 해서 둘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일 중소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두 분 토론자께서 한 분씩 오늘 토론에 대한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병선 교수님. 네. 우리나라도 바라기는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이 강해야 중산층도 두터워지고 나라 경제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고 실제로는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의 중추 세력입니다. 중소기업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강한 독일의 중소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대를 이은 명문 장수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삶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강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 제도적 토양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또 고용을 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이 좀 확장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대기업의 품질을 대기업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니까 대기업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성장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어떤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어떤 경쟁력, 기술력을 갖출 때 정부나 대기업의 도움이 중소기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떤 품질 또 이 경쟁력 또 원가 절감, 공정 개선,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이를 통해서 필요하면은 연대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독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에 관하여 두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 그리고 조병선 한국가족기업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대표적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독특한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론에서 흔히들 균형 발전론, 불균형 발전론을 나누어서 거론합니다. 균형 발전론이란 사회의 기업 규모 간 또는 산업별 또는 여러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균형 있게 처음부터 발전해서 나가는 것이고, 불균형 발전은 그러한 균형 발전이 불가능할 때 처음에 특정한 분야를 의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 발전된 분야가 천정을 친다고 합니다. Big push to hit the ceiling 이렇게 말하는데, 천정을 칠 때까지 불균형 발전을 해서 그 천정을 친 효과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대표적인 균형 발전을 이룬 나라이고, 한국은 1960년대에 뒤늦은 산업화를 하면서 대표적인 불균형 발전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또 시작부터 중소기업에 시작해서 대기업의 일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와 반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육성해서 그 결과로 중소기업이 많이 발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표적인 불균형 발전 전략을 선택했는데, 그 전략 선택의 불가피성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제는 튼튼한 중소기업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한국 경제 전체가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기업 분야의 대표적인 한국의 전문가이신 두 분을 모시고 많은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